어머니, 계약서 여기 있어요. 서명해 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낯설게 차갑게 들렸다. 제 손에 들린 종이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 같았죠.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딸의 눈빛에는 제가 알던 따스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에서 제가 서명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따스함은 제 마음속 서늘함을 조금도 녹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살았어요. 낡은 책들의 냄새, 먼지 앉은 책장 사이로 삐져나오는 빗줄기,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것이 제 세상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손끝은 갈라지고 무릎은 시큰거려 책 한 권을 드는 것도 버거워졌어요. 이젠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었죠.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제 어깨를 짓눌렀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죠. 이제 내 자식들이 있으니 조금은 기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딸 미영이와 사위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더 많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하는 도서관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늘 제가 일하는 틈을 타서 이야기했죠. 어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저희 사업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처음에는 그저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니 제가 가진 작은 재산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죠. 실제로 저는 제 월급을 쪼개서 그들에게 몇 번의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은 사위 민준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투자한 게 좀 잘못돼서요. 은행 대출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어머니 집이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담보로 좀 쓸 수 없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구고 지켜온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젓자 민준이는 시무룩해졌고 미영이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지경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잘 되면 다 어머니 덕분이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져 결국 제 명의로 된 작은 땅을 담보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이 계약서, 미영이가 내민 종이에는 임대차 계약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세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계약 기간은 얼마. 꼼꼼하게 적힌 조항들 앞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영이가 뭔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애들이 커서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은퇴하시면 수입이 없어지시는데 그럼 이 집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압박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은퇴 후의 생활비를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줄이야.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마치 쿵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요동쳤습니다. 서명을 하라는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에 비친 딸과 사위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를 어떤 골치 아픈 짐처럼 혹은 돈을 생산하는 도구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문득 오래전 남편과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젊은 부부였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허름한 새방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우리만의 집을 갖겠다는 꿈을 꾸었죠. 그 꿈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은 지친 몸으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 아기들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줘야지. 그때 미영이가 제 뱃속에 있었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삐걱거리는 미싱 소리는 마치 제 삶의 노래 같았어요.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도 제 앞에서만큼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의 거친 손은 제게 가장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변변한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으며 그 흔한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죠. 오직 이 집, 우리가 함께 살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한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매달 은행 적금 통장에 돈을 넣을 때마다 남편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통장에 한두 푼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어요. 아이들이 이 집에서 뛰놀고 웃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드디어 40이 넘은 나이에 우리는 이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름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보다 더 값진 곳이었죠.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연장을 들고 다니며 집 곳곳을 고쳤고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 했습니다. 집은 우리 부부의 땀과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미영이는 그때 겨우 5살이었는데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잡고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죠.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집을 마련한 후에도 우리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비며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갔죠. 미영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 했고 남편은 그런 딸을 위해 또 다시 돈을 벌러 나섰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서가 정리를 하며 추가 수입을 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사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주려고 노력했죠. 정작 저는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제 몫의 식사는 늘 남은 반찬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쓰는 돈은 한 푼도 아까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마저 아프면 어쩌려고. 그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기대어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게 휴식은 사치였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만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미영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자랑스럽게 딸의 합격증을 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아이들이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남편이 남겨준 이 소중한 가족을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제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 그는 늘 꼼꼼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재산 목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부부의 삶의 기록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남편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잘 보관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도서관 일을 계속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업도 마다하지 않았죠.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집, 그리고 아이들, 제가 꼭 잘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결혼을 하고 사위 민준이와 함께 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다시금 집이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이 집에서 뛰어놀고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제가 병원에 가면서 드는 돈을 아까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그들은 외식을 하거나 새 옷을 사 입었죠. 제 앞에서 제가 일한 돈으로 그런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만성화되었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웠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이에게 조심스럽게 은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에는 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좀 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역시 내 딸이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는 제게 생활비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수입이 없으시니까 이 집 관리비며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저희한테 손 벌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노후 자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죠. 그리고 이 집은 분명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제 소유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미영이와 민준이의 압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이 이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내고 있으니 이 집도 자신들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작아져 있었고 그들의 기세에 눌려버렸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제 자신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오늘 이 계약서가 제 눈앞에 놓였습니다. 미영이는 제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죠.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요. 저는 미영이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제가 알던 순수한 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차갑게 빛나는 이익만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제 자존심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오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이자 미영이와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말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남편이 나를 믿어주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지. 저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서명할 준비를 하는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어머니, 이게 다 서로를 위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방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저만의 비밀을 숨겨온 곳이었죠. 남편이 남겨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죠. 저는 그 서류 뭉치들 중에서 특별한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 통장들, 저축 예금 증서,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작은 땅의 등기부 등본까지. 남편은 제가 병에 걸리거나 노후에 힘들 때를 대비해서 저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늘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었죠. 그래서 제가 혼자 살아가야 할 때를 대비해서 저만의 작은 비상금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자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게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해 모아두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말없이 다 주고 떠날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초라하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제게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던 그 순간이 자꾸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왜 내 집에서 세입자로 살아야 하지? 제 안에서 강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배신감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저는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점심시간 틈틈이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았고, 신문에 난 매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저는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곳이었고, 이 집 옆에는
제가 사랑하는 손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띄는 매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바로 옆에 위치한 낡은 주택이었죠.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집과 비슷하게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자마자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나이가 지긋한 저를 보며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태연하게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은 낮고 허름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다시 고쳐서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그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자금과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보태 저는 조용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미영이와 민준이는 제가 매일 도서관에 가는 줄로만 알았지. 제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자존심을 되찾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집의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열쇠 하나가 제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새 집을 천천히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정원에는 작은 꽃들을 심었죠. 매일 퇴근 후 저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새 집을 꾸미는 일은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미영이와 민준이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지 묻곤 했지만 저는 그저 친구 집에 들렀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늙고 힘없는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새 집은 제가 꿈꾸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하며 저만의 공간으로 가득 찬 집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나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언제든지 이 집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미영이와 민준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이번에는 더 강하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러는 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돈 문제로 얽히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애정이나 존경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제게 건네는 계약서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속에서 작고 빛나는 새 집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 옆에 조용히 놓았죠. 짤랑거리는 열쇠 소리에 미영이와 민준이의 시선이 일제히 열쇠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죠. 이게 무슨 열쇠예요? 어머니, 미영이가 묻자 저는 고개를 들어 미영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사갈 집 열쇠다. 그리고 이 집은 여전히 내 소유다. 나는 너희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영이와 민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들의 눈은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특히 민준이는 말을 더듬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사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세입자로 살게 하려 했던 바로 그 집이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 이제 내 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다. 너희가 여기에 살고 싶다면 나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용료는 내가 정하는 것이지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사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저는 미영이의 비난 섞인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 아빠가 나를 위해 남겨준 돈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내 돈이다. 내가 어떻게 쓰든 너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와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으로 이사 가고 나면 너희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 명심해라. 그날 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이랄 것도 별로 없었죠. 단출한 살림살이와 제 추억이 담긴 몇 개의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새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난하거나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었죠.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아이들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을 보자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와 민준이의 차가운 태도와는 달리 손주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죠. 아이들은 제게 달라붙어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왜 이사 오셨어요? 할머니 집이 더 좋은데.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더 편해서 그래. 할머니랑 여기서 같이 놀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와 빵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미영이와 민준이는 제가 옆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한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분노와 함께 저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테죠. 저는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죠. 저는 도서관 일도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가꾸고 책을 읽고 조용히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와 민준이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으니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죠. 그들은 제가 주는 작은 돈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던 그 차가운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영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한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미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미영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미영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영이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가족 약속서였죠. 그 약속서에는 제가 살던 집은 여전히 제 소유이며 미영이와 민준이가 그 집에 살고 싶다면 매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용료는 그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었죠. 미영이는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희생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존중하고 제 삶을 지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저희 가족 안에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이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그 후 저희 가족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두 채의 집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 사이의 경계는 명확했습니다. 미영이와 민준이는 이제 저를 존경했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짐이 아니었고 그들도 더 이상 저에게 일방적으로 기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제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 향기는 두 집 사이를 오가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이었고 제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으며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었죠. 사랑은 돈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은 제가 선택한 자유와 존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변함없는 가족의 사랑도 함께 존재했습니다.